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히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늙어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오늘은 사람보다 스스로를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6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소 친구나 가족, 건강, 재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외로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연스럽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미리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지지와 격려가 되어 또 힘이 되는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바쁘고 배우자가 있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그립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밥 한 끼 하자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말없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소중한 거죠. 그런 친구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연락이 뜸해도 어색하지 않고 만나면 어제 만난 듯 편안한 사이가 진짜 친구입니다. 젊을 땐 어울리는 친구가 많아도 나이 들면 걸을 사람은 거르게 됩니다. 결국 마음 남는 사람 한 명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쏙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 한 명과 나누는 밥 한 끼, 차 한 잔이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친구 앞에서는 눈물도 웃음도 한숨도 자연스럽습니다. 가식 없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평생을 두고 이어온 친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곁에 있어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는 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이해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자주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는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화를 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조언도 해주는 친구가 고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집 앞으로 찾아와주는 그런 친구 생각만 해도 따뜻하지 않으신가요? 돈보다 건강보다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가 그리운 게 노년입니다. 친구와의 한 통의 통화, 짧은 만남도 하루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가끔 연락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한 번의 전화가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준 조언 하나가 삶을 바꾸기도 하고 위기에서 나를 꺼내주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먼저 찾는 것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더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진짜 친구는 노년의 외로움을 잊게 하고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감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은 생각보다 큰 심리적 지지를 줍니다. 젊을 땐 조금 부족해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예측 가능한 수입이 더 절실합니다. 연금이 있으면 갑자기 돈이 나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이 돈이 많든 적든 내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연금은 단지 생활비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가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연금은 나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자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 큰 자부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연금이 나를 외부의 유혹이나 위험에서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상한 투자나 사기에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면 급하지 않게 판단하고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를 준비한 결과이기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늦게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종류는 달라도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연금을 더 일찍 준비하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월 몇만 원이 아깝다고 미루다 보면 결국 손해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꾸준히 준비한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훨씬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하고 병원도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연금이란 건 결국 나를 위한 보험이고 미래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갑자기 생기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 생필품 예상 못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연금이 있으면 그때마다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연금이 있으니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연금 하나쯤은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노년에 가장 필요한 마음의 월급입니다. 누구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바로 내 이름이 적힌 집 한 채입니다. 크지 않아도 좋고 번듯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내 마음대로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내 자리라는 겁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아무리 편해도 어딘가 눈치가 보입니다. 내 방이 있어도 집이 내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찬 하나 꺼내 먹는 것도 TV 볼 때 볼륨을 높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작은 전셋방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공간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쉴 수 있는 나만의 성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더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식처가 됩니다. 집이 있다는 건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외출 후 돌아왔을 때 불 켜진 집이 있다는 건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도 집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존은 유지됩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불안정한 시대에는 집 한 채가 큰 위안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요양시설도 내 집 같은 편안함은 주지 못합니다. 소파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게 집의 힘입니다.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 책을 읽는 그 시간도 행복이 됩니다. 집이 없으면 삶 전체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중심이 잡힙니다. 주택이든 아파트든 원룸이든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식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어야 진짜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리해서 큰 집에 살고 계시다면 작아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으면 관리도 편하고 세금도 덜 나가고 생활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줄면 물건도 줄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진짜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이 없으면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 하나가 외로움을 줄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몸이 아프거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내 집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을 다시 적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의 작은 집은 결국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엉뚱한 데 돈을 쓰게 되곤 합니다.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몰라서 잃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금융 지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알아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이상한 내용이면 바로 끊는 게 맞습니다.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전화는 대부분 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무조건 서명하거나 계좌를 넘기면 안 됩니다.
문자로 온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되기 때문에 보안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꼭 지켜야 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유출된 경우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통장 잔고나 카드 내역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거래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정지시키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융상품은 반드시 공인된 기관을 통해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아는 사람이나 지인이 권유하는 경우라도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식이든 친척이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땐 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정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다 보면 나중에 관계도 깨지고 돈도 잃게 됩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니 꼭 필요할 때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체크카드나 간단한 모바일 결제도 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갈 땐 반드시 공인된 창구에서만 상담하고 서류는 복사해서 보관해 두세요. 인터넷 뱅킹도 사용법을 익히면 훨씬 편리하고 스스로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무조건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조금씩 배워두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여러 번 물어보더라도 내 돈을 지키는 일인데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기초적인 금융 지식만 있으면 불안한 마음도 많이 줄어듭니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은 나를 속이지 않게 만들고 평생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건강이라는 말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건강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움직임입니다.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밥을 먹고 스스로 일어나는 그 능력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큰일로 이어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는 혼자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걷는 힘이 약해지면 외출도 줄고 활동도 줄고 결국 사람도 멀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없으면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손에 힘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 하나 들기 힘들어질 때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칩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생활의 독립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삶이 자유롭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시장을 다녀오는 일도 큰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매일 움직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것만 반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리를 뻗어주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움직이는 게 귀찮아질수록 몸은 더 빠르게 굳어갑니다. 나중에 하지라는 생각이 누워있는 시간을 앞당기는 습관이 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움직여야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몸을 풀고 움직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나이 들어서도 꼭 유지해야 할 핵심입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넘어지는 사고 하나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체중이 조금 늘어도 몸을 자주 움직이면 체력이 유지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도 나빠지고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따라 무거워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산책, 계단 오르기까지 실천 가능한 걸 찾아보세요. 내 몸을 내가 돌본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병원보다 운동이 먼저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몸은 노년의 자존감이자 내 삶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단호함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힘은 바로 단호한 거절입니다. 거절을 못해서 감정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미안해서 준 돈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관계도 어색해지고 마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았을 일을 흐지부지 넘기다 후회하게 되는 거죠. 단호한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든 친척이든 부담스러운 요구엔 지금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도 나중엔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을 쉽게 넘보지 않습니다. 한번 응하면 계속해서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불편한데도 억지로 맞춰주는 건 결국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독이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는 말도 충분히 단호한 거절입니다. 거절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양보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힘들면 도와줄 수도 없고 내 생활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거절은 자존심이 아니라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경계입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말도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도와줄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좋지만 그 경계를 내가 정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다 보면 나중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늦기 전에 기준을 정하고 지킬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탁은 신중해야 하며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처를 주기 싫다고 애매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의 마음도 이해해주는 말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선택이며 상대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단호한 거절은 노년에 꼭 필요한 자기 보호이자 나를 존중하는 가장 분명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6가지 이야기 마음에 잘 담아두셨나요? 친구, 연금, 집, 금융 지식, 움직이는 몸, 그리고 단호한 거절. 이 6가지는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들입니다. 자식이나 돈보다 사람이나 기대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씩 실천해 보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나눈 내용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연락 끊긴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집안에서 스트레칭 몇 분, 간단한 건강 체크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혹시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해온다면 이번엔 한번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돌보는 습관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누군가에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특히 공감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미 실천 중인 좋은 습관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 시간들을 더 지혜롭고 든든하게 채워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 검사를 더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은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호자분이 계셔야 입원이 가능한데 혼자 오셨나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준비는 되셨는지요? 병원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병원 응급실에는 혼자 온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몸은 아픈데 치료비가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돈도 없다고 연락을 피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혼자 견뎌내셔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전공한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바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찾아올 때, 그때가 진짜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값, 치료비, 간병비 모든 게 돈입니다. 통장에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치료받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노후는 더 이상 여유로운 황혼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는 생존 경쟁터가 되고 맙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돈이 없는 어르신들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병원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위축되어 버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절망하라고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위험한 순간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내용들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경제력을 잃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비참한 순간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집이라는 게 단순히 잠자는 공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집은 우리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던 식탁, 명절 때마다 정성껏 차리던 차례상, 아픈 가족을 간병하며 밤을 지새우던 안방까지 모든 것이 그 공간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관리비가 밀리고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고 생활비마저 부족해지면서 말이죠. 처음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볼까, 대출이라도 받아볼까, 아니면 좀 더 아껴서 버텨볼까 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년기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도 의료비,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울어진 가게는 다시 균형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서 34년을 사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게 되신 76세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연금은 적지만 그래도 있고 집도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기초생활비만으로는 매달 나가는 관리비랑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처음엔 아껴서 써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두꺼운 옷 입고 지내시고 전기료 줄이려고 일찍 주무시고 심지어 끼니도 걸으시면서 버텨보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런 생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몸이 약해지시니까 병원비는 더 나가고 혼자 사시니까 모든 일을 다 업체에 맡겨야 해서 비용은 더 들고요. 결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두드리셨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내 손으로 내놓아야 하는 심정이요. 집이 매물로 나간 후 몇 주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혹시 팔릴까 봐 걱정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으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집이 팔렸다고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셨다고 합니다. 매매 대금으로 작은 원룸 보증금을 내시고 나니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돈이니까 마음이 편하지도 않으셨고요. 새로 이사가신 원룸은 이전 아파트와 너무 달랐어요. 창문은 도로를 바라보고 있어서 하루 종일 차 소리가 시끄럽고 벽이 얇아서 옆집 소음까지 다 들리고요. 무엇보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평생 모신 가구며 살림들을 대부분 처분하셔야 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다고 해요. 이사 가신 첫날 밤 그 좁은 방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낸 게 아닌데도 쫓겨난 기분이더라고요. 그 후로는 습관처럼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피해서 다니신대요. 그 동네 근처만 가셔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해서요. 가끔 친구분이 그 근처로 함께 가자고 하시면 미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고 부탁하신다고 해요.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그 집이 본인 집인 것 같은데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상당수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안전망이고 마음의 안식처예요.
그런 공간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더욱 안타까운 건 한 번 집을 잃으면 다시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소득 능력이 제한적이니까 다시 집을 살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주거 안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이 있으면 적어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모님은 자식 집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냉장고 하나 열 때도 이걸 먹어도 될까 망설이게 되고 전기 한번 켤 때도 전기료가 걱정되어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모시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계속 쌓이면 표정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세대도 요즘 경제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집값, 육아비, 교육비로 허리가 휠 정도인데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던 자식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이번 달은 외식 좀 줄여야겠어요. 전기료가 많이 나왔네요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찔리세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내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실제로 경남 거제에 사시는 73살 할머니 경험담을 들려드릴 겸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큰딸 집에 잠깐 머물게 되셨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어요. 딸도 사위도 엄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와서 좋아했고요. 그런데 3달째 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고 사위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사위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네요. 전에 비해서 2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라고 딸한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여기 있어서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요. 그 후로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셨어요. 밥도 조금씩만 드시고 물도 아껴 쓰시고 전기도 최대한 안 쓰려고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고요. 심지어 아프셔도 말씀 안 하셨어요. 병원 가면 돈 들까봐 걱정되어서요. 혈압약 떨어져도 괜찮다 하시면서 참으셨고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엄마, 혹시 다음 달부터 요양원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엄마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시는 순간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하셨다고 해요. 아, 이제 정말 나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밤새 울으셨답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한테 짐이 되는 본인이 미워서요. 결국 아파트 근처 작은 원룸을 구해서 독립하셨어요. 가스레인지도 없고 샤워 시설도 불편한 곳이었지만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그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컵라면 끓여 드시면서 이게 진짜 내 밥이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셨다는 그 말씀이 가슴을 찡하게 하네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누구 잘못일까요? 자식들이 매정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기적이어서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자식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최대한 참으려고 하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 경제적 자립이 안 되어 있으면 가족 간의 사랑도 지켜내기 어려워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독립이에요.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도 최소한의 경제력은 갖춰야 해요. 자식 눈치 안 보고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고 손주 생일 선물도 사줄 수 있고 가끔은 오늘 외식하자 하고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여유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명절 아침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원래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날에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면서 떡국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전기밥솥에서 하루 전 남은 밥 데워서 김 한 장 올려 먹는 현실이에요. 물론 자식들한테서 연락은 와요. 아버지,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차례는 나중에 따로 지낼게요.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말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 뒤에는 모시기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문자를 받고도 괜찮다, 조심해라 하고 답장을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이해는 가지만 서운한 마음도 있고 화가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미안해할까 봐 괜찮은 척 해야 하고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8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부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경기도 외곽에서 살고 있어요. 작년 설날 이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차례상 차릴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여셨대요. 동네 시장에서 미리 사둔 나물 몇 가지와 마른 반찬들을 꺼내려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꺼내려다가 손을 멈추셨어요. 뭐하러 이걸 차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요. 부인도 안 계시고 아들도 안 오는데 혼자 차례상 차려놓고 앉아있으면 더 쓸쓸할 것 같으셨거든요. 결국 전기포트에 물 끓여서 컵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 풀어서 드셨어요. 식탁 위에는 성냥갑만 한 액자 하나, 돌아가신 부인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그날 오후에 동네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이 전을 좀 나눠주려고 찾아오셨대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터질까 봐 문만 살짝 열고 감사합니다 하고 황급히 문을 닫으셨어요. 그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따뜻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TV도 끄고 불도 끈 채로 어둠 속에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네. 명절에 느끼는 외로움은 평소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온 세상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선물 상자들, 자식들이 올리는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게 나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힘든 건 그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으니까 시간이 거의 안 가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저녁에는 편의점 네온사인 불빛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요.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사람을 무너뜨려요. 특히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일수록 더 그렇죠.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음식 몇 가지 사서 아는 분들과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작은 여행이라도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었을 테고요. 최소한 나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은 하루야 하고 위로할 여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은 가난과 함께 더 깊어져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명절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더 많아지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아픈 몸을 숨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터질 듯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 삶을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력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에요. 기침 한 번 해도 병원 가야 하나 걱정하고 어지러워도 검사 받으면 돈 많이 들 텐데 하면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처럼 느껴지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더 끔찍한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예 병원 갈 용기가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몸에 이상이 있어도 그냥 참자, 약국에서 간단한 약이나 사자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거든요. 충북 옥천에 사시는 69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이분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조금 있으셨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찌릿찌릿한 정도였는데 참을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한 번 가면 몇만 원은 나간다면서 계속 참으셨죠. 연금도 없고 몇 해 전 부인도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다 보니 돈 나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생활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시다가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셨어요. 허리가 완전히 꺾이면서 그대로 거실에 쓰러지셨는데 몸을 가누실 수가 없으셨대요. 휴대폰은 멀리 있었고 전화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을 거실 바닥에서 버티셨어요. 밥도 물도 못 드시고 몸은 점점 굳어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셨던 거죠. 이틀째 되던 날 다행히 이웃분이 안부를 묻다가 발견해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간단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텐데 지금은 수술도 어렵고 회복도 장담할 수 없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 되셨어요. 병 자체보다도 치료 시기를 놓친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만약 처음 아프셨을 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초기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비용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일이 비단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세요. 혈압약 떨어져도 좀 더 버텨보자 하시고 당뇨약 값이 부담되어서 식이 조절로 해결해보자 하시고 무릎이 아픈데도 걷기 운동으로 좋아질 거야 하면서 참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참는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병도 금방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잡아야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몇만 원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의료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해요. 5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장례식이 두려워질 때입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 내 장례를 제대로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죠. 관 하나 마련할 돈도 없고 상주가 될 자식들과는 연락도 뜸하고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친구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죽음은 인생 전체의 쓸쓸한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는 존엄하게 떠나고 싶어 해요. 누군가 기억해주고 애도해주고 그리워해주는 죽음을 원하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런 작은 바람조차 사치가 되어버려요.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87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내 이름을 기억해줄까? 자식들과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그분을 조용한 어르신이라고 부를 뿐 깊이 알고 지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잠이 잘 안 오신다고 해요. 혹시 나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될까봐 걱정되어서요. 한 달 전에는 시청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셨대요. 혹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놀라서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 후에는 인터넷으로 최저가 장례식장을 알아보셨어요. 관도 가장 저렴한 나무로 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치르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장례비가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조차 지금 통장에는 없어요. 매달 30만 원 채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었을 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신다고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시고 외출도 줄이시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지금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 속에서 살고 계세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유언장 쓰고 유품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그런 준비조차 할 수 없어요. 장례비는 물론이고 병원비, 간병비까지 모든 게 부담이니까 아예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 연결고리도 약해지면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자식들이나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대한 불안감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장례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간병인도 쓸 수 있다면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존엄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와요.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마무리 비용이에요. 살아서도 존엄하게, 떠날 때도 존엄하게 그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날씨는 맑고 햇살은 따뜻해요.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펼치고 연인들은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어요. 나도 저기 가고 싶어요. 그냥 버스 한 번, 입장료 몇천 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은데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이에 돈이 없어서 나들이 한 번 못 가는 현실,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거야.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해요. 봄에는 꽃 구경을 하고 싶고, 여름에는 바다 냄새를 맡고 싶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웃고 간식 하나 사 먹으면서 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왕복버스비 10,000원이 없어서 그런 욕구는 계속 미뤄지고 기다림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가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5세 할머니는 3년째 대구 근처 유명한 꽃단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딸이 그곳에 꽃 구경 갔다고 사진을 보내오면 예쁘다, 잘 다녀와라 하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가보고 싶으시거든요. 그곳은 버스로 왕복 2시간이면 되는 가까운 곳인데 그날 하루 교통비가 부담되어서 그냥 집에서 TV로 꽃 구경을 대신하세요. 손주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하고 말해도 웃으면서 할머니는 집이 편해라고 하시지만 그 말이 진심은 아니에요. 돈이 없을 뿐이죠. 몇 해 전에 동네 친구들과 봄소풍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말을 끊으셨어요.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 그러니까 아무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셨어요. 언젠가 손으로 써두신 가보고 싶은 곳 10군데가 적혀 있었는데 해운대, 경복궁, 속초, 합천 영상 테마파크. 하나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예요. 누군가는 말해요.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버스 갈아타는 것도 힘든데 교통비, 입장료, 식비까지 계산하면 하루 외출도 큰 부담이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권이 사라져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 앞에 포기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져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라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되죠. 삶은 움직임이에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도 따라가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마음은 갇히고 몸은 굳어져요. 그게 하루, 한 달, 몇 년을 이어지면 결국 한계가 와요. 나가는 법을 잊고 즐기는 법을 잊고 결국에는 사는 법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하고 가고 싶은 길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할 때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존재감마저 부정당하는 철저한 무력감이에요. 이보다 더 가혹한 노후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많은 돈이 있어야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여유를 만들면 작은 외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언젠가는 가고 싶었던 곳들을 다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6가지 위험한 순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절망적으로만 들리셨나요? 그렇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노년에 돈이 없다고 주저앉기만 한다면 남은 인생이 계속 무너질 뿐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적게 벌어도 확실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해요.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무조건 먼저 저축하세요.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통장에서 따로 빼두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겨요. 둘째, 지출을 기록하세요.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줄일 수 있어요. 가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지출 정도는 적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셋째, 자식에게 퍼주지 마세요. 물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할 때예요. 자식 용돈 주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오면 더 힘들어져요. 넷째, 소액이라도 수입을 끊기지 마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돌봄 일자리, 재택 업무 등 작은 일이라도 계속 이어가시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도움을 거부하지 마세요. 복지제도, 무료 혜택, 공공서비스도 내 권리예요. 창피할 필요 없어요.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늙어서도 내 힘으로 사는 삶, 그 자존심을 되찾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부 지원 제도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노년기 재정 관리의 실질적인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 다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80살 할머니가 마지막 1,000원으로 라면을 사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웅크린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동전을 하나씩 꺼내며 세는 모습을 본 점원은 가슴이 찡했다고 합니다. 그 1,000원은 할머니에게 그날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빈곤이 우리에게 던지는 5가지 절망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듣다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분명 희망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순덕 할머니는 올해 78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그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발걸음, 가족 생일잔치, 명절 차례상까지 모든 추억이 그 집 안에 스며 있었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순덕 씨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받던 연금은 끊겼고 남은 건 기초노령연금 월 3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월 15만 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까지 더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먹을 것과 병원비까지 계산하니 매달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죠.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순덕 씨의 마음도 함께 쪼그라들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만 답은 늘 같았어요. 이대로 가면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전세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고 딸은 아이들 학원비로 빠듯하다며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섭섭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관리비가 석 달째 밀려 있는데 언제쯤 납부 가능하실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순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집을 파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할머님, 이 정도 평수면 시세가 이 정도 됩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조금 더 빨리 팔릴 거예요. 중개업자의 말을 들으며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금매라는 말이 유독 가슴을 찔렀거든요. 집을 내놓은 지 보름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덕 씨는 40년의 삶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사 날이 다가올수록 순덕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아껴 쓰던 안경,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명절 때마다 꺼내던 제사상 그릇들.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새로 구한 작은 원룸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도 버려야 하나? 저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순덕 씨는 밤새도록 짐을 정리하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사 당일 순덕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아무것도 없는 안방, 추억만 가득한 작은 베란다까지 모든 공간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순덕 씨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 구한 원룸은 전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큰 도로가 보였고 하루 종일 자동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첫날 밤 좁은 방 한구석에 앉아있던 순덕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집을 판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나니 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었으니까요. 순덕 씨는 그 후로 몇 달을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옛집 꿈을 꾸었고 길을 걷다가 비슷한 아파트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이렇게 쉽게 떠나야 하다니. 순덕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따로 있었어요. 집 주소가 바뀌면서 예전 이웃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며 정을 나눈 사람들과의 인연마저 집과 함께 사라져버린 셈이죠. 이처럼 노후에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추억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함께 잃는 것과 같아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순덕 씨처럼 집을 잃은 노인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곳은 바로 자식들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죠. 부산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5살입니다. 오랫동안 운전했던 택시를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거의 끊어졌어요. 아내는 몇 해 전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시고 혼자 살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버거웠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둘째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부부는 처음엔 기꺼이 아버지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도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비도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친절했고 손자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좋아했어요. 철수 씨도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어요. 매달 요양원비 300만 원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철수 씨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아들 부부의 가게에는 상당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아버지께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고 며느리의 말수가 줄어드는 게 보였거든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철수 씨는 자신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눈치를 보고 TV 볼 때도 소리를 줄였어요. 병원에 가야 할 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참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자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할아버지와 놀기를 좋아했던 아이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부모들의 대화를 들었나 봅니다. 할아버지, 우리 방이 좁아요. 손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철수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석 달 후에 찾아왔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형한테도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철수 씨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계시기 어렵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신세를 졌구나. 철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 씨는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집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큰며느리는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았고 큰아들도 동생에게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도 전세 대출 때문에. 철수 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철수 씨는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월 40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지만 그나마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들이 짐을 옮겨주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몸 아프시면 꼭 연락 주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웬만해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끓여 먹는 라면, 새벽에 들려오는 옆방 소음, 공용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까지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어요. 가장 힘든 건 자식들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그래도 매일 얼굴을 봤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내가 돈만 있었다면. 철수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철수 씨는 우연히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다. 여기가 나한테는 더 편한 것 같구나. 철수 씨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좁고 외롭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이처럼 노후에 경제력이 없으면 가족과의 관계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숨기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 한계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도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오래갈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명절은 본래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따뜻한 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 명절은 오히려 외로움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79살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난 추석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오늘이 추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난 영수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사둔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텔레비전을 틀자 온 가족이 함께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면을 보며 영수 씨는 괜히 채널을 돌렸어요. 차라리 보지 말자. 하지만 어느 채널을 돌려도 명절 특집 프로그램뿐이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추석 잘 지내세요? 저희는 처가에 가야 해서. 응, 그래. 잘 다녀와라. 짧은 통화를 끝내고 나서 영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쪽 부모님을 다 모셔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째 딸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시댁에 가야 해서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 꼭 뵐게요. 영수 씨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수 씨는 간단히 라면을 끓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영수 씨는 문득 몇 년 전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 아침부터 분주했거든요. 여보, 전 부치는 거 도와줘요. 아이고, 나물 무치는 것도 해야 하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던 아내의 목소리, 온 집안에 퍼지던 음식 냄새, 오후에 찾아오던 자녀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그립기만 했어요. 오후가 되자 아파트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가족들이 모인 모양이었어요. 영수 씨는 괜히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다른 집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나만 이렇게 혼자구나. 저녁이 되어서야 영수 씨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거리는 더욱 썰렁했어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평소 만나던 동네 할아버지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들 자식들 집에 가셨나 봐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을 때 옆 벤치에 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명절인데 나오셨네요. 집에 있어봐야 더 답답해서요. 어르신도 그런가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외로움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저녁도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밥에 김치만 얹어 먹었지만 평소보다 더 쓸쓸했어요. 밤이 되자 영수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명절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외로움을 감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런 명절을 보내는 노인들이 영수 씨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명절의 외로움이 더욱 아픈 이유는 평소에는 그나마 참을 수 있던 고독감이 이날만큼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날에 혼자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하지만 영수 씨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나름의 위로를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여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노인들에게는 병원조차 사치가 될 수 있어요.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는 올해 76살입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어?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잠을 잘 때도 자세를 바꾸기 힘들 정도였어요. 순자 씨는 동네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를 사서 버텼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은 나올 텐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이제는 걷기조차 힘들어졌어요. 마침 동네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병원 한번 가봐.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참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그래. 순자 씨의 솔직한 대답에 친구도 할 말이 없었어요. 똑같은 처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순자 씨는 참다 못해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나마 큰 병원보다는 저렴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할머님, 무릎이 많이 부으셨네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죠.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주저했습니다. 선생님, 엑스레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만 원. 순자 씨에게는 사흘치 식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약만 주세요. 검사를 안 하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약만. 순자 씨는 겨우 진료비와 약값으로 2만 원을 냈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었어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님,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료? 그럼 비용이 얼마나? 보험이 적용되니까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00만 원. 순자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기초연금으로는 10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순자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또 다른 병원비가 나갈까 두려웠거든요. 마침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왜 안 보여요? 어디 아픈가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은 갔어요? 갔는데 수술하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옆집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순자 씨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나도 허리 아플 때 그랬어요. 참다가 더 악화됐죠. 며칠 후 순자 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굳어져서 방에서 부엌까지 가는 것도 기어가야 했어요. 결국 옆집 할머니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한 순자 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의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응급실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이 적용되니까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순자 씨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순자 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되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진작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참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든 셈이었거든요. 이처럼 많은 노인들이 치료비 때문에 병을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질병도 참다가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작은 병이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큰 질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순자 씨처럼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긴급의료비 지원, 지역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죽음마저도 준비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이종석 할아버지는 올해 82살입니다.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 종석 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고 아내는 10여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혈육이라고는 멀리 사는 조카 하나뿐이지만 1년에 안부 전화 한두 번 받는 것이 전부예요. 조카도 자신의 생활에 바빠서 종석 씨까지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몇 달 전부터 종석 씨는 장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요즘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간단한 장례라도 200만 원은 넘었고 조금이라도 체면을 차리려면 5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종석 씨의 전 재산인 통장 잔고는 겨우 50만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는 관도 제대로 못 사겠구나. 종석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종석 씨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할아버지, 왜 그런 걸 알아보세요? 공무원이 놀라며 물었지만 종석 씨는 담담했어요.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요. 공무원은 안타까워했지만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화장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종석 씨는 간단한 유서를 써두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정리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집 보증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는 돈이 있으면 조카에게 주세요. 짧은 유서였지만 종석 씨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 후로 종석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외출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챙겼고 집에는 응급 상황 시 연락할 번호를 붙여두었습니다. 조카의 전화번호와 동사무소 번호까지 적어두었어요. 어느 날 종석 씨는 동네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안부 좀 물어봐야겠어요. 그때부터 종석 씨는 동네 어르신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며칠 보이지 않으면 찾아보기로 했거든요. 혼자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주면 좋겠어요. 종석 씨의 소박한 바람이었어요. 최근에는 미리 장례식장에 문의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가장 저렴한 장례 패키지가 얼마인가요? 기본형이 150만 원입니다만. 그것도 제게는 부담스럽네요. 더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장례지도사도 난감했지만 화장만 하는 경우를 알려줬어요. 그래도 50만 원은 필요했지만요. 종석 씨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비슷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거든요. 죽을 때 혼자인 건 괜찮아.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너무 서러워. 종석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어느 날 종석 씨는 우연히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이거라도 신청해두면 좀 나을까? 종석 씨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종석 씨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도 그래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장례는 못 치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살았다는 걸 기억해 줄 거야. 종석 씨의 작은 희망이었어요. 이처럼 많은 노인들이 죽음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제도 그리고 이웃들의 작은 관심만 있어도 이런 두려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이 없어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노후 빈곤이 가져오는 5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집을 잃는 아픔, 가족과의 거리감, 외로운 명절,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 그리고 준비할 수 없는 죽음까지 모두 마음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앞서 만났던 분들의 그 후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순덕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작은 일거리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관리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생각해보니 큰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작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에요. 철수 할아버지도 고시원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름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끔 자식들과 만날 때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보내는 명절이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오래된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있어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게 된 후로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종석 할아버지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고 있어요.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작더라도 꾸준한 저축 습관을 만드세요. 한 달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두면 모르는 사이에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1년에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급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평생 세금을 내며 살아온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셋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아프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정기검진, 운동, 건강한 식단 등 건강에 대한 투자는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동네 보건소에서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공원에서 하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도 많으니 참여해보세요. 넷째, 소소한 수입원을 만드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경비, 청소, 돌봄, 택배 분류 등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작은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컴퓨터를 배워서 간단한 데이터 입력 같은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가 되지 마세요.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등 어디든 좋으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외로움은 때로 질병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든 상황도 버텨낼 수 있어요. 여섯째, 현실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큰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관리 가능한 크기의 집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비와 각종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등도 알아보세요. 일반 임대료보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곱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 의향서, 장례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세요.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후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적 상황,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부산에 사는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자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싶어서였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부업까지 하고 계십니다. 대구의 이철호 할아버지는 65살에 텃밭을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 사람들에게 채소를 팔며 용돈을 벌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외로워도 절망하지 않고 아파도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이나 주변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황혼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